안녕하십니까. 올해로 이제 다섯 번째 맞이하는 캠프파이어 토크쇼입니다. 이번 회부터는 이름을 키즈 콘텐츠 토크쇼로 바꿨습니다. 브랜드를. 그래서 키콘톡. 어떻게 좀 입에 착착 달라붙나요? 키콘톡? 예, 특이하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까? 발음이 딱 좋아요. 좋습니까? 네. 박 대표님도 말씀 있으신데. 네,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은 키콘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업계에서 가장 핫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OTT에 대해서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OTT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하는 시간이긴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OTT도 저희 애니메이션 업계가 가야 할 어떤 윈도우의 전략 중에 한 파트너이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 OTT라는 주제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산업의 윈도우 전략 전반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단 제작사 쪽에서 저희 두 분을 같이 모셨습니다.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 대표님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뭐 자기소개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네. 저 애니메이션 제작사고요. 뭐 작품 같은 걸 내게 되나? 네, 저희는 아이쿠라고 어린 안전교육 애니메이션 만들었고요.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랑 같이 K-팝 애니메이션 샤인스타 만들어가지고 한국 중국 방송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퍼니플럭스의 이용호입니다. 퍼니플럭스는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출동 슈퍼잉스 그리고 엄마 까투리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IP를 가지고 제작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OTT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저희의 고민도 오늘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업계에 계신 분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 주제가 이제 OTT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 국내 전문가이시면서 마침 또 최근에 관련된 책을 내시다 보니까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와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어렵게 자리를 모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김종원 SK 브로드밴드 본부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원이고요. 국내에서는 티빙 또는 SK텔레콤의 옥수수 이러한 이제 OTT 플랫폼들을 기획하고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OTT는 딱 떠오르는 게 넷플릭스이긴 하지만 어떤 김 본부장님께서는 주제를 디즈니 플러스라고 잡았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좀 생소하지는 않지만 디즈니 플러스가 왜 먼저 나올까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본부장님 책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책에서 미디어 전반적인 걸 다 다루고 있지만 애니메이션 쪽으로 조금 이렇게 한정해서 주제로 가볼 수가 있는데요.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네.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디즈니 플러스, 제가 이제 그 강의를 몇 번 이렇게 해보면은요, 디즈니 하면 어떤 게 생각나냐라고 이제 그 청중한테 물었을 때, 제일 먼저 답변 나오는 게 미키마우스. 네. 그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 그 다음이 이제 디즈니랜드. 그 다음이 올랜도. 여기서 이제 올랜도로 얘기한 사람은 가본 사람. 가본 사람. 디즈니랜드라고 얘기한 사람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고 싶은 사람. 뭐 이런 경우인데요. 혹시 제가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이제 디즈니 공부를 많이 했는데 1928년도에 월트 디즈니가 처음 이제 디즈니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애니메이션이 그 당시에는 뉴미디어였다는 것을. 그렇군요. 그게 이제 업계에 계시니까 잘 모르시는데 네. 이 애니메이션이 왜 그 당시에 뉴미디어였냐 하면 그 영화가 제작하기 어려웠잖아요. 네. 반면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당시에는 영화보다도 제작이 용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월트 디즈니가 이 그 디즈니 회사를 설립할 당시에는 아직 유성이 아니었어요. 무성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게 이제 뉴미디어였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애니메이션이 지금까지 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미디어에서 출발한 지금 유미디어라고 얘기하면 그게 왜 유미디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요. 그런데 디즈니가 사실은 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디어 역사가 가장 긴 기업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1996년도에 넷플릭스가 이제 그 기업을 설립하고 2007년도에 스트리밍으로 전환을 하는데
디즈니가 넷플릭스에 의해서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받거든요. 매출이라든지 사업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스스로 디즈니 플러스가 온라인 스트리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전 세계 가장 큰 미디어 기업이 넷플릭스와 같은 소위 카피 모델인 거죠. 이거를 하려고 했느냐. 이게 사실은 디즈니 플러스를 주목한 이유였고요. 또 하나는 뭐 이제 9월 달에 들어온다고 이제 거의 뭐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라는 콘텐츠는 가족 중심의 시청 문화를 갖고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굉장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측면들을 좀 많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업계에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업계 이외에서 미디어 쪽을 보시는 분 입장에서 또 한편 저희가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생각도 됩니다. 두 분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디즈니 플러스. 디즈니 마이너스가 아니다 이런. 네, 일단 이제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넷플릭스랑 같은 전략이고 미국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제 런칭을 했죠. 그리고 자기가 아무래도 IP가 워낙에 강한 IP들을 이제 그동안 계속 모아왔으니까 스타워즈 시리즈 그리고 마블 시리즈도 프랜차이즈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디즈니는 방향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이미 마블에서 어벤져스 시리즈를 인지 다 얻었고, 또 이제 전 세계에 스타워즈 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스피노프 시리즈를 계속 런칭해가지고 계속 그 팬들을 영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에서 런칭했을 때도 이제 워낙에 좀 마블 팬들이 많으니까 그 전략으로 접목하지 않을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즈니는 사실 이제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OTT 서비스랑은 좀 차별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가족용 컨텐츠가 많다라고 하는데 디즈니가 가지는 어떤 컨텐츠의 신뢰성 같은 게 굉장히 강력하다고 봐요. 어쨌든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들도 많은 유저들이 보곤 하지만 사실은 초등학생들이 볼 만한 컨텐츠가 뭐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약간 그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디즈니는 이제 한국에서 약간 EBS처럼 그 컨텐츠가 아이들에게 그냥 뭐 가감없이 보여줘도 기본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기본적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에서 들어왔을 때 그 이제 엄마 유저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가 OTT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오늘의 그 주제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룰 주제가 OTT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OTT 플레이어들, 그리고 왓챠와 같이 국내 플레이어들에 대해서 이게 과연 콘텐츠 제작 산업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영향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 그리고 과연 여기서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코로나가 지나갔을 때도 계속 OTT는 나름대로의 그 윈도우로서 자리를 잡아갈 것인가. 그랬을 때 What's next? 그렇다면 지금 애니메이션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 입장에서 볼 때는 퍼스트 윈도우로서 과연 뉴미디어, 특히 OTT로 분류되는 이런 플랫폼을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지? 이게 과연 퍼스트 윈도우로서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의 기획이 일반적인 영화와 드라마, 라이브 액션과 다른 점이 라이센싱 사업이 규모가 크다는 것인데, 과연 OTT로 퍼스트 윈도우로 갔을 때 그런 라이센싱의 기회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제작 또는 기획하는 회사들의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모든 답을 저희는 찾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찾을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고 모색해보자 하는 취지가 큽니다. 그럼 이제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본부장님, 이 책을 언제부터 이렇게 기획을 하신 겁니까?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거의 대인 관계가 거의 뭐 기피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뭐 이제 재택도 계속 이어졌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이용해서 한번 책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디즈니 책을 한 뭐 10권 정도 이렇게 국내 해외 사가지고 이렇게 읽으면서
이건 쓸만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 또 올해 또 이렇게 너무 격화가 되니까 한번 정리할 필요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했고, 또 특히 이제,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 때문에 한번 좀 그런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 업계에서는 그 넷플릭스가 들어왔을 때 가장 현장에서, 필드에서 가장 많은 고민과 해결을 위한 그런 시간을 많이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책의 목차 중에 하나가 디즈니 플러스와 넷플릭스는 무엇이 다를까? 앞에서 잠깐 부사장님 언급했지만 가족 이렇게 하면 디즈니가 생각나고 조금 수위가 높다고 하면 넷플릭스인데 과연 그것일까? 또 그 외에 또 구분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 두 개 플랫폼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디즈니라고 하는 이제 미디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픽사, 마블, 그 다음에 뭐 스타워즈, 이제 폭스, 이게 소위 이제 그 프랜차이즈 컨텐츠들, 그러니까 계속 그 시리즈로 연속돼서 제작이 가능한 형태의 이 컨텐츠 군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컨텐츠를 활용해서 디즈니랜드의 컨텐츠 관련된 뭐 파크를 짓는다든지, 또는 뭐 이 컨텐츠를 가지고 뮤지컬을 만든다든지, 소위 우리가 뭐 과거에 원소스 멀티 유즈라는 말을 썼는데 가장 그러한 부분을 잘 실행하는 회사가 디즈니이잖아요. 반면에 넷플릭스는 사실은 여기저기서 컨텐츠를 사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한 오리지널을 만들어서 그거를 고객들에게 구독료를 받고 판매하는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비즈니스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즈니는 전체 본인들의 미디어 사업 안에서의 스트리밍, 넷플릭스는 그 스트리밍이 전부인 어떤 회사, 요 측면에서는 굉장히 사실은 다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넷플릭스의 주가가 한 500불 정도 되고요, 디즈니 주가가 아직 11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억 명 가입자를 가진 그 힘이 만들어낸 주가와 지금 여러 가지의 군이 만들어낸 주가는 아직은 넷플릭스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기업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좀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넷플릭스가 저기 박 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게 연령대가 높고 주로 일본 애니메 위주로 가다 보니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넷플릭스에 작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는 그냥 뭐 오리지널이라던가 뭐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슈퍼잉스랑 엄마까투리가 이제 뭐 기존의 미디어 전략대로 그 지상파 판매하고, 그 다음에 저기 케이블 세일즈하고, 그 다음에 IP 채널, 3개 IP 채널 서비스하고,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그 뭐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웨이브, 뭐 왓챠, 뭐 이런 데서도 그 컨텐츠에 대한 수급 니즈가 계속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지금 넷플릭스 얘기하니까 넷플릭스에 저희 엄마까투리를 저희가 세일즈를 해서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고, 뷰어수도 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왓챠나 웨이브에도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그리고 좀 특이하게는 사실 쿠팡이 서비스한 지가 지금 한 반년이 조금 안 됐잖아요. 반년이 안 됐는데 그 오픈하기 전에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와서 이제 쿠팡에는 저희가 엄마까투리랑 슈퍼잉스 모든 시리즈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채널들이 더 생긴다는 측면에 있어서 되게 그래도 좀 좋은 기회인 거는 같습니다. 아마 이제 국내 제작사들 중에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고 있거나 또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 그렇게 OTT 쪽에 편성이 되고 난 뒤에 사업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라이센싱 매출이 특정 파트가 올랐다거나 또는 특정 파트가 내렸다거나, 또는 기존의 미디어 윈도우에서 특정 파트가 줄거나 는 등이 있을까? IPTV 서비스 또는 이제 케이블이나 이런 쪽의 시청률의 변동하고 좀 연결해서 어떤 임팩트가 감지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게 애니메이션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급변한 변화를 줬다
라고 하기에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깔게 제 애니메이션 비즈니스, 애니메이션 그 IP 비즈니스가 원래 어렵잖아요. 원래 어렵고 그 미디어 세일즈로 벌어들이는 매출도 적고 또 뭐 라이선싱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로열티 수익도 뭐 되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의 어떤 이런 뭐 팬데믹 플러스 OTT 서비스가 됨으로 인해서 매출 구조가 뭐 급격하게 변했다라고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어쨌든 그 일부 시그널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3개 IP 채널들의 매출은 전체적으로 미디어 볼륨들이 조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미디어 OTT를 포함해서 전체 매출 볼륨은 조금 뭐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 KT라던가 SK라던가 그 LG에서 IP 채널들에서의 매출이 그거를 견인하고 있냐?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 견인하게 된 그 매출 볼륨들은 아까 말씀드린 뭐 쿠팡이라던가 넷플릭스라던가 기타 OTT에서 조금 상승해서 그 전체 볼륨들이 좀 커진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수치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데 이제 IPTV들이랑 이제 업무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IPTV 쪽에서 마음이 급하다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쟁 OTT들이 생기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어쨌든 도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LG나 KT나 SK도 자체적으로 뭔가 그 어린이 컨텐츠 관련해서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잘 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획들을 해서 뭐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하더라고요. 특히 제가 이 장표에서도 그게 아마 조금 써 있는 것 같긴 했는데 그 LG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그 키즈 쪽의 예산도 굉장히 많이 편성을 해서 이게 그냥 그 영상물을 단순히 수급하는 게 아니라 영상물 수급 플러스 그 앱이라던가 뭐 교육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뭔가 어린이 시청자를 LG U+ 앞에 이제 놓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적 기획들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저희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다양한 윈도우들이 생겼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IPTV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수익 쉐어 RS 방식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세일즈가 많이 될수록 쉐어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OTT의 경우는 대부분 플랫으로 계약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국내 OTT 같은 경우도 플랫으로 이제 하는데 그게 다만 독점일 경우냐 아니냐에 네. 따라서 좀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럼 결국 이제 OTT 서비스에서 가지는 효과는 매출의 상승, 컨텐츠 매출의 상승. 근데 재밌는 건 네. 그 IPTV들도 점차 플랫 계약을 유도하고는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전에는 RS 구조였는데 이제 근데 우리가 또 계산해 보면 1년 동안에 RS에서 벌어들이는 매출보다 플랫으로 계약하는 게 매출이 더 크다라고 판단되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냥 플랫으로 계약은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기조가 플랫으로 계약하기를 유도하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패널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분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크로스 벤처 파트너스의 정무열 전무님이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크로스 벤처 파트너스 정무열입니다. 네, 정무열 전무님은 저희 이제 캠프파이어 처음부터 꾸준히 패널로서 참여해 주시고 있고 또 투자를 통한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산 증인이기 때문에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공유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제 OTT 같은 부분은 제작사 입장에서 볼 때 이제 포맷이 다양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한 투자자의 의견도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 제작사 입장에서 보는 OTT 부분인데요. 박 대표님
회사 작품 중에는 OTT에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게 없는 게 무슨 이유가 네.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안 하시는 건지 조금 지켜보시는 건지. 일단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요즘 OTT를 보면은 옛날 10년 전 EBS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때는 이제 EBS에 방송만 되면은 야 우리는 거의 뭐 이제 모든 걸 다 해냈다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좀 10년 지나가지고 넷플릭스 보니까 아 이제 옛날에 EBS 좀 들어가는 느낌이구나 이런 생각 사실 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막상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흥망성쇠가 있다 보니 근본적으로 이제 그걸 고민할 게 아니라 저희 제작자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좀 좀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략단위가 있고 전술단위가 있다면 전략단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말씀 좀 이렇게 OTT에서 벗어나는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그 아이쿠라는 애니메이션을 이제 한 10년 전에 딱 만들고 나서 마케팅을 해보니 이게 그때 이제 잘 모르니까 내 신문에서 보니까 뽀로로가 1조 산업이라더라 100분의 1만 벌어도 100억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근데 막상 사업을 해보니까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좀 말도 안 되는 사업인 거예요. 이게 일단 이제 저는 이제 커리어상 보면은 이제 만화가로 시작해서 애니메이션 게임 CF를 하다가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창업한 사람인데 애니메이션 자체가 너무너무 노동 집약적이고 제작비가 너무 높아. 드라마랑 이제 비교해봐도 그때 이제 해를 품은 달이 그때 그 당시에 되게 이제 핫하고 되게 블록버스터 드라마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3D 애니메이션이 분당 1분당 제작비가 1,000만 원. 근데 해를 품은 달이 426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이제 비교가 안 되는 데다가 그 제작 기간도 너무 길어. 한 프레임씩 만들어야 되니까. 가장 문제가 이걸 팔려고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자체가 이제 방영 다 영상품 팔아봤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를 라이센싱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인 건데 과연 이 라이센싱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리고 그래서 그대 보면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가 왕구를 이렇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계속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근본적으로 이 제작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애니메이션은 저는 이제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식이 이제 디즈니에서 시작된 이제 초당 24장 그리는 방식인데 이 방식은 무조건 탈피해야겠다. 그래서 모션 캡처라든지 뭐 엔진 이용해가지고 이제 R&D를 계속 했죠. 그걸 이제 한 목표를 우리가 한 7년, 10년에는 새로운 방식의 애니메이션을 만들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준비하고 R&D를 다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10년 동안 버티기가 너무 힘드니 그 중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리스크를 해치야겠다. 한 나라에서 한 작품 트는 것보다는 무조건 국제랑 공동 제작해가지고 그 중국 시장이 됐죠. 공동 제작을 해가지고 제작비도 다운시키고 2개 시간 잡아야겠다고 해서 중국 진출 그리고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이 바꿔져야지만 지금 이 시장에 그 적응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유튜브만 하더라도 유튜브도 뿐만 아니라 이제 OTT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이 시청자 반응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재밌어, 재미없어. 그럼 바로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은 그게 힘들잖아요, 이게. 이게 하나 만드는데 보통 한두 달 정도 걸리나요? 그리고 26편 만드는데 한 2년 정도 걸려가지고 2년 후에 이제 방송한 다음에 제가 잘못했네 시청자 반응을 보고 느끼는 건데 이 자체가 이제 저는 너무 이 산업에 리스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제작 방식이 완전히 탈피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도 이제 그때 그 아이쿠 고민하면서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 고민하면서 지금은 이제 넷플릭스 없었는데 해외 이제 그 미디어 동향을 다 추적했거든요. 저를 쭉 찾아보니까 그 당시 이제 학자들은 미래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구글이랑 애플이 이제 이 시장을 이제 재편할 거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재편할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때 구글은 무조건 플레이스토어 기반으로 했고 애플은 아이튠즈 기반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딱 지켜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이제 캡션 서비스를 하고 캡션 서비스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동이 자동되고 그 번역이 그냥 자동 돼버리니까 그냥 한 번 딱 올리면 바로 이제 글로벌 런칭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미디어가 이제 글로벌한 회사로 몇 군데로 재편되었구나. 그리고 좀 더 나가면은 이게 지금이야 이제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주식 싸움을 하기 때문에 그 회원수를 많이 모으는 게 그 사람들의 치킨런 게임 같은 건데 이게 다 재편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과금을 더 세게 하고 정규화하는 걸로 넘어갈 건데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 인터랙션 되는 이제 미디어 게임 형태의 인터랙션 되는 유저를 이제 파악하고 거기서 과금을 더 정규화 형태로 넘어가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종합적으로
앞으로 미디어는 이제 넷플릭스라는 플랫폼 아니면 유튜브라는 플랫폼 같은 데서 시청자가 이제 보다가 플레이하게 되고 플레이하다가 일정 이상 과거만의 형태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제 차근차근 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이거는 어찌 보면 조금 앞서가 있기도 하지만 한번 몸을 길게 보는 그런 사이트로 보여지고요. 본부장님은 어차피 미디어계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애니메이션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제3자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그 성격 규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OTT 또는 스트리밍이라고 하는 서비스하고 유튜브. 근데 OTT가 그냥 이분법적으로 개인 매체입니까? 가족 매체입니까? OTT는 가족 매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OTT를 가장 많이 본 단말이 TV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나올 때부터 레가시 미디어를 내가 전복시키겠다라고 나온 놈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모바일로 시작이 돼서 사람들이 이게 모바일 중심 매체로 생각하지만 얘는 철저하게 TV 매체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TV 매체, 가족 매체인데 이전의 가족 매체하고 틀린 건 같이 본다는 개념의 가족이 아니라 공유한다라는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사실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키즈관이 따로 있고 그리고 서비스 자체가 이게 아까 유튜브 예를 드셨지만 랭귀지가 멀티하게 초이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 시청이 훨씬 더 용이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겨울왕국을 IPTV에서 VOD로 겨울왕국을 사면 한국판 살래, 미국판 살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넷플릭스에 가면 넷플릭스 안에는 애니메이션들을 영어로도 봤다가 어떤 경우는 한글 띄우고 영어 띄워서 같이 보다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반복 시청이잖아요. 근데 OTT에서는 이 반복 시청이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는데 이거는 물론 애니메이션 제작사 입장에서는 장점일 수 있고 단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OTT 경쟁에서 애니메이션이 차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팬데믹 지나면서 미국에서 OTT를 선택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가족과 같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10,000원을 내놓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하고 같이 볼 거, 또 우리의 그냥 계정으로 따로 봐도 무방한 콘텐츠가 얼마나 있냐 이건데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경계에 있는 콘텐츠들인데요. 근데 지금 약간 드라마나 영화보다 조금 콘텐츠 히스토리는 후행으로 가는 이유가 그게 지금 프랜차이즈 콘텐츠 개념으로 소비가 되거든요. 드림웍스, 디즈니, 니켈로디언 뭐 이런 식의 채널 베이스 기존에 약간 브랜드 베이스의 애니메이션들로 소비가 돼요 현재.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화하냐 하면 디즈니가 디즈니 플러스 나오면서 다 뺐거든요. 디즈니 거를 지금 저 넷플릭스에서. 그 다음에 MBC 그 컴캐스트가 피콕이라는 거 만들면서 또 저기 드림웍스를 미국에서 뺐어요. 한국은 아직 있는데 드림웍스 다 뺐고 CBS가 니켈로디온 다 뺐고 즉 애니메이션도 지금 배타적인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자기가 투자 안 하면 이제 컨텐츠가 없는 셈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이게 지금 드라마가 원래 그래서 오리지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해에 6편 정도씩 애니메이션 오리지널을 만들겠다라고 선포하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디즈니 플러스 들어오면 디즈니가 이제 하나씩 IPTV에서 컨텐츠 뺄 거거든요. 지금 웨이브에서 저기 디즈니 다 뺐잖아요. 그러면 겨울왕국 빠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3, 4년 안에 겨울왕국을 보려면 디즈니 플러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OTT 사업자들은 애니메이션 컨텐츠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속도가 지금 드라마보다 한 3, 4년 조금 늦게 가는 거죠. 즉 오리지널의 그 제작 수요나 이런 게 되게 높아지는데 근데 넷플릭스가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이런 전략을 막 발표하면 분석 나오는 게 보면 여전히 약하다. 드림웍스나 디즈니에 비해서. 왜? 프랜차이즈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낼 힘이 아직은 넷플릭스한테 없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 힘이 디즈니나 그 드림웍스가 만들어 놓은 업력하고 비교해서 그게 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드라마의 전략을 택한 게 어떤 거가 그러니까 로컬을 활용한 전략이잖아요. 우리나라의 뭐 킹덤이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상상을 해보면 국내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들을 활용한 형태의 오리지널 이런 시도는 저는 뭐 몇 년 안에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스튜디오를 아예 그냥 넷플릭스 스튜디오 같이 하나 인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거는 뭐 충분히 그 가능한 상상인 거죠. 예. 정정님 쪽에서는 그 OTT향 컨텐츠라고 했을 때 어떤 투자의 비중이 달라집니까? 저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게요.
뭐 OTT형 콘텐츠라고 해서 달라지는 거는 없다고 보이고요. 아까 뭐 말씀하신 내용 부분들에 대해서 또 상당 부분 또 이제 뭐 공감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그 애니메이션 장르에 있어서 진짜 오리지널 OTT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애니메이션 장르에 대해서 얼마만큼 매력도를 느끼느냐라는 부분에서 과연 이게 솔직히 디즈니 플러스나 이런 쪽하고 비교할 부분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솔직히 디즈니는 그 수많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유통을 시키면서 영상물에 대한 수익보다는 그 외의 부가 수익들이 훨씬 더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넷플릭스에서 내가 이거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애니메이션 산업이 갖는 어떤 그 차별성이 있죠. 그 독특한 특성이. 흔히 말하는 뭐 OSMU 얘기도 많이 하고 부가 사업 얘기들 하는데, 그러면 넷플릭스가 진짜 이 애니메이션 자체 때문에 가입자가 많이 늘어나고 내 전통, 내 핵심 사업에 어떠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면은 애니메이션 오리지널을 많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이거를 정말 성공을 시키겠다고 했을 때는 과연 그럼 넷플릭스가 그런 기존의 디즈니처럼 부가 사업을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는 이제 애니메이션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OTT라고 아까 뭐 박 대표님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OTT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OTT가 핫하니까 이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결론은 수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EBS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갈수록 OTT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들의 치열한 경쟁 상대가 기존의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정말 드라마나 영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애니메이션의 경쟁 상대가 애니메이션 뭐 진격의 거인이 아니라 킹덤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의 경쟁력을 가져야 애니메이션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어쨌든 24시간 동안 생활을 하는데 자는 시간 8시간, 먹는 시간, 업무하는 시간 빼고 나면 컨텐츠를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길어야 한 3시간? 하루 종일 본다 그래야 유튜브 한 4시간 안 보잖아요. 근데 그 4시간 중에 자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내가 틱톡도 보고 그 중에 넷플릭스도 보고 웨이브도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도 넷플릭스 하나를 물론 하루 밤새 몰아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은 내가 몇 시간을 안 보거든요. 그 컨텐츠를 보는 시간이. 근데 지금 넷플릭스 안에서, 넷플릭스 OTT 안에서만 공급되는 컨텐츠량은 엄청 많아요. 그럼 그 중에서 또 초이스가 돼야 돼요, 내가.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애니메이션 OTT가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건 분명히 맞고, 그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에서 그럼 애니메이션 산업 입장에서 이 애니메이션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내 이 시장을 진출할 거에 대한 고민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진출했던 애니메이션에 제작하셨던 분들의 고민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마치 OTT가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 와, OTT 진출하면 정말 돈을 많이 번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OTT 시장 안에서의 그 애니메이션이 어떠한 특별한 포맷과 특별한 장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또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시장에서 내가 어떤 사업으로 승부를 할 거냐에 따라 뭐 기존의 어떤 완구 사업을 하고 부가 사업을 메인으로 하시려고 하는 애니메이션은 저는 굳이 OTT를 공략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근데 정말 나는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계속 시리즈를 만들어서 이 애니메이션의 브랜드 자체를 정말 키우겠다. 그리고 난 영상으로 승부를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영상에서 승부한 결과로 얻어지는 어떠한 이 캐릭터나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은 부가적인 거다. 뭐 이런 부분으로 공략을 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공급되어 있는 OTT에 정말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질문에서 답은 벗어났지만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 그러면 저는 OTT라고 해서 뭐 우선순위를 두는 건 아니고요. 뭐 OTT가 됐던 기존의 미디어가 됐던 아니면 뭐 유튜브와 같은 뭐 유미디어가 됐던 이런 쪽에
정말 최적화가 돼 있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수익을 만들어내겠다는 모델 자체가 내가 처음에 런칭을 하고자 하는 그 플랫폼하고 성격이 맞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는 뭐 또 꼭 OTT 하기라고 딱 이렇게 먼저 투자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